이쪽과 관련해서는 중동은 미래가 밝은 게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면서 너무 조용히 묻혀 넘어간 감이 없잖아 있는데 한국이랑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래요? 네, 그 28 전쟁보다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표현이 조금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팔레스타인들이 크게 두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강경파,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이번에 전쟁의 한 주축이 된 하마스라는 조직이 있고, 조직 세력은 하마스가 제일 큰 게 맞습니다. 과반일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제가 한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옆에 파타라는, 여기는 아무래도 온건주의, 평화주의 노선 걷고 있는, 협조주의 노선, 외교 노선 걷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하마스 조직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통 얼마 전에 빈살만 왕세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스탠드 바이 팔레스타인,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사실은 저는 참 빈살만의 온갖 고민이 녹아있는 발언이고 동시에 알맹이가 없는 발언이다. 왜냐하면 하마스 지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렇죠. 지지하겠다. 근데 빈살만 왕세자, 더 나아가 사우디 왕들, 사우디 왕세자니까요. 사우디 왕은 전 세계 이슬람 세계에서 자신들이 계속 맹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OIC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 뭐 협력기구 이런 건데, 이게 유엔에 이어서 세계 2위 규모의 국제 조직이에요. 회원국이 거의 60개입니다. 네. 50개, 57개 이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OIC가 뭐 매년 의장국은 계속 바꾸고 있는데 OIC 본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는 건국 이념 자체가 이슬람 교리가 들어있고, 뭐 이렇게 국기 보면은 칼에다가 밑에 이슬람 쿠란 글자 들어가 있고, 또 이슬람 사우디 왕의 칭호가 뭐가 있냐면 국왕 칭호 뒤에 붙는 게 메카와 메디나 두 곳 성지의 수호자라는 칭호가 붙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종교적 경건성, 종교적 정상성이 이들 왕권을 높여주는 소재인데, 우리 팔레스타인 동지들이 저기 아랍인 같은 아랍인이고 종교도 수니파 이슬람인데 저렇게 박해받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나,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나라고 하면 어떤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하마스 지지해요, 실제로도 친한 조직은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랑 하마스 지지한다는 말을 함부로 꺼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심 끝에 낸 게 팔레스타인 지지하겠다, 스탠바이라는 되게 애매한 표현을 쓴 게 바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아까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실 때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랑 카타르랑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그 중동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국가들인 건가요?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실 카타르는 패권 경쟁하기는 덩치가 많이 부족합니다. 인구나 이런 인구도 부족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외국인 포함해서 한 1000만에서 1200만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한 7-80%가 외국인이에요. 더 높을 수도 있고 통계마다 다른데, 그래서 그리고 카타르는 더 작습니다. 인구가 200만 쪽 중반 정도인데 이것도 외국인 포함이라 로컬은 20만에서 30만 정도예요. 그래서 사우디랑 덩치면에서 패권을 놓고 다툴 국가는 안 되는데, 이런 건 이게 금융허브의 지위를 놓고, 우리가 지역마다 금융허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는 지금 모두가 공인하는 금융허브가 싱가포르이거든요. 그다음에 영국 런던의 첼시 지역이 또 금융허브고, 그다음에 스위스도 금융허브 국가 중에 하나고, 이런 나라들이 이제 룩셈부르크, 또 대륙에는 영국 대륙에는 바로 그런 지위를 놓고는 이 도시들이 경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뭐 특별하게 뭐 수혜를 보는 그런 국가들이나 뭐 이익을 보는 세력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피해를 볼 때는 명확히 보입니다. 네옴시티가 조금 불확정성이 좀 커진 건 맞아요. 왜냐면 네옴시티에서 가자지구까지 거리가 한 5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이에 뭐 요르단도 끼고 있고 이집트도 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니까, 사실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인데 서울에 난리 나면 사실 심리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좋은 영향 받지 않을 거다. 다만 리야드 같은 경우에는 리야드에서 가자지구까지 거의 2000km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거리냐면 서울에서 대만 정도 거리예요. 리야드 같은 경우는 크게 직접적 타격은 없을 거다. 더 나아가서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라든지 아부다비는 조금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카타르는 반사이익을 챙기려고 지금 은근슬쩍 눈을 보고 있는 기세인데, 원래는 중동의 금융허브, 경제허브는 쿠웨이트였습니다. 근데 쿠웨이트가 증권거래소가 한번 이제 1970년대 80년대 사이에 스캔들로 한번 어려움을 겪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터졌냐면 1990년에
걸프 전쟁이 터지면서 이라크군이 침공해서 쿠웨이트 국토가 점령당했잖아요. 그 당시에 쿠웨이트에 있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본사를 아랍에미레이트, 그 중에서 두바이로 빼나갑니다. 그래서 두바이라는 자체가 이 지정학적 특수성, 왜냐면 위로도 우군, 아래로도 우군, 왼쪽으로도 우군, 왜냐면 아랍에미레이트가 사우디랑 관계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도 여기랑 전쟁할 일은 없고 그 밑에 또 오만이랑도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여기가 우선은 안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인을 위해서 규제도 풀어놓고, 법인세라는 게 그동안 없다가 올해 7%가 신설된 정도로 기업에 대해서 친기업 정신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적 중동에서 분쟁이 벌어지면 모든 자금이 두바이로 올라가더라. 우리 한창 이런 테러 조직들 극성 맞았을 때, 예를 들어 알카에다라든지 IS 극성 부릴 때 전 세계 수많은 도시가 테러받고 이슬람권 도시들도 폭탄 테러 많이 일어났지만 두바이는 단 한 번도 안 일어났죠. 네. 기억해 보시면. 그래서 이런 지위를 가져가는 거, 분쟁이 터질수록 두바이의 이런 중립적 자세가 점점 가치가 높아진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도 있었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마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두바이 집값이, 특히 호화 주택집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있는 부자들이 제3국으로 재산을 빼돌린 거죠. 근데 그 재산을 파킹하면서 어느 정도 금융 인프라 잘 갖춰져 있는 나라 찾다 보니까, 또 미국 같은 데는 사실은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정부가 깐깐하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좀 편한 나라 찾다 보니까 두바이가 딱이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근접한 뭐 폴란드라든지 뭐 이런 동유럽계 자본들도 두바이로 많이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두바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랍에미레이트 국가가 이런 모호한 지위를 자신 국가 성장, 경제 성장의 계기로 삼는 나라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런 반사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실제로 보시면 얼마 전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시리아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쟁 벌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전쟁 이런 것도 자신의 중립자적 지위를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읽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가서, 또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카타르가 엄청 잘 삽니다. 중동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사실 사우디도 아랍에미레이트가 아니고 카타르예요. 그래요? 1인당 GDP가 뭐 조사마다 워낙 편차근데 7만에서 12만 찍혀요. 그러면은 꼭 석유가 그만큼 나서 그런 거예요? 거기는 석유보다는 가스,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스 대국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도 가스 수입 카타르에서 많이 해오거든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데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참 신기한 나라인 게, 그럼 이렇게까지 개방되고 가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친서방이겠지라고 하는데, 카타르는 상작 사실 이슬람 원리주의적 세력의 보이스가 되게 그래요? 큽니다. 종교적으로는 여기도 원리주의 보이스가 큰데, 또 국왕인 지금 타밈 빈사니 같은 경우에는 개방군주예요. 그래서 지금 2022년 월드컵도 잘 해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뭐 돈이야 뭐 지금 뭐 그 수익의 10배를 투자해서 엄청 큰 적자라는 이야기가 나지만, 사실 아랍권에서 못할 거다, 사막에서 어떻게 축구하냐는 얘기, 10배나 됐대요, 적자가요? 적자기 다른데 뭐 작게는 6, 7배, 10배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투자금이 200에서 300조 투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타르 같은 경우에 지금 고민이 있는데, 두바이 같은 포지션 가고 싶어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아랍에서 약간 우리는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 어느 정도 개방적인 국가, 이렇게 리더십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이 내 종교적 보이스가 사실은 약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뭐 이런 것들 교섭이라든지 협상, 이렇게 상당 부분이 카타르를 거쳐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타르 외교가라든지 리더십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뉴스에서 보면은 사우디가요, 미국하고 좀 거리를 두고 중국이나 막 브릭스 국가나 러시아 이런 국가들하고 조금 더 이제 친분을 쌓으려고 하는 행보를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이번 뭐 전쟁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국면을 뭐 특별하게 다시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걸 통해서 미국과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뭐 변화되는 그런 양상들이 있을까요? 요번 정말 저는 빌셀마왕세자 외교가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일단 사우디라는 국가가 어떻게 출발했나를 보냐면, 사우디라는 국가가 이 국가 이름에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외교 역사를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한데,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왕가 이름이 알 사우드입니다. 왕족의 성이.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참 없는데, 사우드 가문의 아라비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사우디 가문이 뭐냐 그러면
아라비아 반도 동부에 있는 명문가예요. 디리아라는 지역이랑 리야드에서 거점을 잡아서 이미 독립운동, 사우디 아라비아 독립운동 두 차례 했다가 두 번 다 실패하고 세 번째에 성공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거든요. 어. 그래서 왜 그 두 차례가 실패했는가 봤더니 주변에 다른 귀족 가문들의 견제, 그리고 그 당시에 튀르키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라는 이름이었죠. 오스만 투르크 견제로 이 독립에 실패했다가 세 번째 시도한테 이 독립에 성공하면서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거의 다 통일한 건데, 이 과정을 놓고 보시면은 뒤에 그런 게 있어요. 퍼시콕스경이라는, 이게 다시 가겠습니다. 이 부분만. 사우디아라비아 그 첫 국왕이 이븐 사우드라는 분이세요. 이븐 사우드 국왕, 첫 번째 국왕이 되게 현명하셨던 게, 본인은 종교적이고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랑 전쟁을 하고 이렇게 큰 나라들이랑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딱 보니까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영국이었잖아요. 영국이랑 사실상의 동맹 비슷한 거래요. 그러면서 이 동맹의 주권 중에 뭐가 있냐면, 영국은 그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랑 전쟁 중이었거든요. 오스만 투르크를 우리가 사우디가 공격을 할 테니까 영국은 우리를 국가로 인정해주고 우리의 금전적인 군사적인 후원을 해달라라는 조약을 맺어요. 이게 달인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인 조약을 맺고요. 이 달인 조약 이후로 영국이랑 되게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후원을 받아서 아라비아 반도 통일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랑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 외교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2차 대전 끝나고 우리가 전 세계 경제 패권이, 그다음에 제일 강대국의 패권이, 영국은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븐 사우드 국왕의 특사랑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가 배 위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 당시에 1940년대 중반에 이 두 양 세력이 만나고 왕자들 만나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석유 관련해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석유, 우리가 미국의 달러 패권 인정할 테니까 대신에 우리의 석유 패권 인정해 달라.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대한 사실상의 종주권 인정해 달라. 국토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우리가 제일 많으니까 아랍권의 정신적 지도자로 우리 인정해 달라. 그래, 이런 일종의 타협 과정을 그 당시에 거쳤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보면은 친형 친미 기조를 거의 1932년이 사우디아라비아 공식 건국이거든요.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오다가 빈살만 왕세자가 이거에 변화를 주고자 해요. 그런데 이 변화가 반미라고 보기는 볼 수 없다. 탈미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항상 드는 비유가, 헌신하면 헌시짝되고 양다리 해야 내 몸값이 올라간다. 근데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 외교 판도를 자기 중심으로 짜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마침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으로 바뀌면서 친미계 정부 날아갔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기 전까지 미국과 사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원래 친미계 국가였다가 관계 점점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자신들의 거점을 계속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랑 빈살만 왕세자는 원래 사이 괜찮았어요. 상징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2017년에 아까 서두에 쿠데타 이야기했는데, 쿠데타하기 몇 달 전에 리츠칼튼 호텔에서 그러니까 살만 국왕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대면으로, 그다음에 빈살만 왕세자 이방카 트럼프,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만납니다. 아버지끼리 만나고 그 정상인 그 후계자 아니면은 그 최측근끼리 만나서, 사실상 이때 그런 게 거의 정설이에요. 아무래도 빈살만 왕세자 실권지고 앞으로 중동 패권 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모종의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 그러고 이 양당 사자의 친분이 계속,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1년에 제러드 쿠시너가 만든 사모펀드에 사우디아랍 국부펀드가 2조 2조 5천억을 출자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계속 좋아요. 근데 트럼프랑 사이가 나쁘면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랑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빈살만을 위시한 사우디 정부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언사를 늘어놓다 보니까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 감정적으로도 불편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헌신을 했나? 우리가 한번 외교 관계의 주도를 내 중심으로 사우디 중심으로 한번 바꿔볼까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안티테제인 중국이랑도 한번 만나보고 2022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왜 그런 사진 유명했잖아요. 우리 뭐 이재용 부회장이신가요? 삼성전자 부 회장이신 부회장 헷갈리는데 이재용 그다음에 뭐 최태원 뭐 이런 분들 모아놓고 그 한국에서 회담하고 그 직후에 시진핑 주석을 사우디로 불러서 대면 회담을 한 다음에 그 충격적인 이야기래요. 우리가 페트로 달러만 했는데 페트로 위안도 한번 검토해보고 있겠다라면서 중국 기업들 계속 인센티브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화웨이 장비 많이 수입해서 사우디 인프라 깔고 이런 액션 주니까 미국 입장에서 심정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럼 일종의 도박을 건 거잖아요. 우리가 반미할 건 아니고 탈미라는 도박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국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어라는 도박을 했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는 결론적으로는 빈살만의 승부수가 잘 먹히는 모양새 같았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외교 특보 중에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별명이 작은 바이든이에요. 바이든이랑 커리어가 똑같아요.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빠르게 정치계 투신해가지고 주목받는 명문대 로스쿨 나와서 제이크 설리반, 그래서 약간 바이든의 뭐 핵심 참모인데 이분이 5월이랑 7월에 사우디 왔다 갔어요. 누가 러브콜 몸이 급한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 지지율도 그렇게 안 좋고 중동 정세 부글부글 끓는데 친미 기지들 다 하나씩 날아가니까 또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뭐 미국이랑 트러블 계속 생기면서 점점 또 중국 만나고 있고 이런 와중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에 계속 새로운 카드를 했거든요. 우리 안보 조약 맺게 해주세요. 우리 군사 동맹 인정해 주세요. 미국이랑 우리랑 군사 동맹 맺어주세요.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고, 원전 만드는 거 좀 눈 감아 주세요. 원전 만드는 거 좀 우호적으로 우리 지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어요. 실제로 보시면 이거는 뭐 그냥 소문이 아니라 기사 검색해 보셔도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고 빈살만 왕세자는 그래 우리 주도로 우리가 미국과 경쟁을 이렇게 경쟁시키되 그걸 기반으로 미국도 중국도 원하는 거 다 끌어내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판이 탁 깨진 거죠.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때문에. 왜 바이든 정부 사실 상당히 원래 행보 자체도 친이스라엘 쪽으로 유명했는데 지금 일단은 지금 이렇게 되니까 백조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되면 우리는 어떠나, 우리가 지금 반미를 할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데 어쨌건 우리는 그 사모펀드 그 페트로 달러 시스템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걸로 국부가 창출되고 왕가의 수입이 나오는 국가인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마스라든지 이스라엘은 전쟁을 잘해서 최대한 이기는 게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한데 빈살만 왕세자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외교적 포지션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마스를 지지할 수도 없고 팔레스타인은 지지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자니 또 이스라엘이 당했으니까. 그렇죠. 그 팔레스타인 지지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게 우리 대통령들 매년 연두고사하면 통일 얘기하시지만 통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통일의 방향성이 뭐 무력 통일도 있고 평화 통일도 있고 뭐 경제 협력도 있는데 그 대통령이 평화 통일하겠다라는 수준의 제스처, 대통령이 통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제스처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당위적인 이야기지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액션으로 이어질까는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 또 고심에 빠진 게 이스라엘이랑 또 국교 정상화했고 이란도 국가 정상화했는데 지금 이걸로 다 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청 고민이 많아진 거죠. 짜증나겠네요. 2019년 정도부터 빈살만 왕세자 벌써 4년 가까이 자기가 쌓아놨던 퍼즐이 한복판에 다 엎어진 느낌이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것도 일면 설득력이 있겠네요. 그 진짜 하마스에서 이기지도 못할 그런 전쟁으로 미사일을 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너무 그 사우디가 그 이슬람 세력의 어떻게 보면 맹주로서 너무 미국하고도 좀 친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도 이제 수교를 하려고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싫어하는 이슬람 내에서의 세력 국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배후에 또 이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쵸. 많이들 하시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스모킹 건이 안 나왔습니다. 정황상으로는 말씀 주신 게 맞고 이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 행보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실권을 잡은 게 2015년이에요. 첫 자리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 하자마자 2015년부터 한 19년 사이의 빈살만과 2019년, 20년 이후의 빈살만은
적어도 외교 안보 쪽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노선을 급격하게 바꿨습니다. 왜냐면 빈 살만 왕세자가 2015년에 즉위하자마자 작전 짠 게 뭐냐면 예멘 침공을 계획했어요. 예멘은 수니파 정부, 뭐 시아파 반군 뭐 이러면서 지금 세 개 세력 정도로 찢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시아파 후티 반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빈 살만 왕세자가 그 수니파 지원을 하면서 군사적 개입을 했어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같은 수니파 국가인 카타르랑도 단교를 주도했어요. 바레인, 이집트를 땡겨가지고 카타르가 왜냐면 이 약간 여기서 알자지라 방송 들어보셨죠? 네. 알자지라 방송국이 전 세계 아랍의 모든 지도자들이 싫어합니다. 왜냐면 알자지라 방송이 정론직피를 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주타깃이 되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사우디 왕가의 부패, 독재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우디랑 카타르가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아까 이븐 사우드 첫 국왕 독립운동 하실 때 사우디아라비아 통일운동할 때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데 중에 하나가 빈 사니가 하면 카타르 지금 왕가입니다. 거기도 원수진지가 한 100년 된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랑도 한번 카타르 약간 왕따시키려고 주도 빈살만 왕세자가 계획을 했는데 이거를 빈살만 왕세자가 한 2020년 정도부터 스탠스를 바꾼다. 갑자기 화해 제스처도 보고 어떤 그 화해 제스처로 대표적인 2022년 월드컵 했을 때 카타르에서 열렸잖아요. 빈살만 왕세자랑 타민 빈사니 국왕이랑 같이 월드컵을 시청을 하면서 복귀하고 또 올해는 어떤 게 있냐면 시리아가요. 사실 민간인 학살이나 내전에서 너무 많은 잔악행위로 아까 말씀드린 이슬람 병력기고 OIC에서 그동안 사실상 탈퇴당해 있었어요. 정지당해 있어서 회원권이 이거를 복귀시켜준 게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 국가거든요. 일리 와. 그리고 시아파 국가의 최고 종주국이 어디입니까? 이란이죠. 이란이랑도 중국 중재로 수교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이스라엘과도 이런 수교기 준비하고 있고 이런 자기랑 싸웠던 모든 국가들 불러다가 그동안 내가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좋은 거 해보자. 물론 카드를 또 뽑을 수 있는 게 있죠. PIF라는 국부펀드라든지 워낙 인구도 크고 하니까 인구가 크다기보다는 인구는 3천만 정도인데 이 뽑을 수 있는 이런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자본의 힘이 있으니까 튀르키예랑도 조금 관계 멀어졌다가 다시 화해 제스처 보내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 판 이번 하나로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마스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국가들은 사실은 명확하다 하고 싶은 게 근데 빈살만은 이제 계속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다음 액션을 어떻게 해요? 우리 사우디의 외교적 협상력이 극대화가 될까에 대해서요. 저는 여기서 제가 일단은 예상은 되게 위험하니까 이 어느 정도 이게 좀 전쟁이 소강 국면이 가거나 아니면 평화 국면을 갔을 때 중동 국가들이 어떤 제스처 보이는지 보면은 그 다음 행보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특정 국가, 특정 세력을 옹호하는 보이스를 내냐, 아니면 우리가 중재자로 나설 거냐, 그도 아니면은 또 제3의 길을 가느냐를 놓고 보면 이제 그 후에 외교 정책이 보일 수 있을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건 너무 섣부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쟁의 소강 국면 혹은 어느 정도 종전 국면 갔을 때 그 액션을 보시면 향후 사우디, 향후 아랍에미리트, 향후 카타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외교 정책과 안보 정책을 짜는지를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우디의 행보가요, 이제 크게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큰 구도 속에서 사우디가 아까 반미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국하고도 좀 친하게 지낸 제스처를 보내긴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미국 편에 조금 더 가깝게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페트로달러 하는 나라예요, 사우디는. 그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카톡 하루에 100번 하고 중국이랑 한 번 했으면 미국이랑 한 70번 하고 중국이랑 30번 하는 수준이지. 그 이게 중국을 100번 하고 미국을 한 번 하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아직까지 세계 패권 국가는 미국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돼요. 카톡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네. 와닿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1400년 동안 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갈등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짚어봐야 되는 걸까요? 600년대 기원 후 600년대까지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네.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역사 채널은 아니니까 우리가 칼리파라는 게 있어요. 칼리파가 뭐냐면 이슬람권에서 신정 일치의 지도자. 근데 이 진정한 칼리파는 뭐냐면 무함마드가 첫 이슬람을
이슬람의 첫 예언자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후계 계통을 놓고 대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뭐 알리라는 무함마드의 사위와 무아위야 그 또 당시 메카와 메디나에서 가장 힘이 세던 두 집안이 대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아위야 쪽이 결국에는 아랍 그 이슬람 최종적으로 승자가 되고요. 알리 세력들이 그래서 뭐 좀 많이 비극을 많이 겪습니다. 알리도 결국 암살당하고 그래서 알리 추종자들이 점점 동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동쪽으로 가다 보면 그 지금 그래서 시아파가 많은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좀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 뭐 가장 시아파 시작이 보통 레바논, 시리아 그다음에 더 내려와서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에 이란 보통 여기가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시아파 초승달 형성하는 나라고 이라크 요런 데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북쪽 동쪽에 있는 국가들 남쪽 서쪽에 있는 국가들은 순위파고 사실 전 세계 무슬림이 지금 추정치로 20억이거든요 벌써 20억이요? 20억이요. 와. 보수적으로 잡아도 10억 이상입니다. 근데 이 20억 중에 정확하게 이게 통계 내기가 참 힘들지만 시아파 통계가 항상 조금 덜 잡혀요. 왜냐하면 주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파 시아파 비중이 9대 1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힘이 동일한 두 이 세력이라기보다는 순위파가 이만큼 많고 시아파가 이 정도인데 시아파가 주로 믿는 지역들이 어딘가 보면은 이게 인종적이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순위파 믿는 데는 중동 지역 기점으로는 아랍인들 사는 데들. 아랍인들이 사는 데는 순위파 비중이 되게 높다. 그럼 시아파 비중이 높은 데는 어디냐면은 이란 계통 민족들이 사는 데가 이 시아파 비중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한 대 싸잡아서 중동이라고 보는데 네. 중동에는 이란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가끔 터키도 들어갑니다. 이건 좀 작자마자 이견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데 아랍을 묶을 때 이란을 묶으면 이란 사람들이 정말 화를 내요. 우리를 중국의 일부로 보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구나. 왜냐면 이란 사람들은 되게 프라이드가 있어. 우리가 페르시아 시절부터 전 세계 문명의 근본을 다졌고 우리는 찬란한 페르시아 역사 그다음에 이란 역사 가지고 있는데 어디를 감히 아랍이랑 묶냐. 그러면 궁금한 게 그 무하마드 시대에 그 무하마드 최초의 그 칼리프요. 그러면 그때는 이란 계통하고 아랍 계통을 다 밑에 이렇게 두고 있었던 거예요? 무함마드 살아계실 때는 그 주 무슬림들 세력이 아라비아 반도 그 중에서도 헤자즈라고 하는데 메카 메디나 중심으로 하는 지역 중심으로 힘이 몰려 있었고요. 이게 점차 확장이 돼요. 그 확장되는 과정에 나중에 뭐 이란 그 당시엔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 지역도 함락시키면서 이게 이란 지역이 조금 더 늦게 이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늦게가 그 지금으로 보면 1000년도 더 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그게 싫은 거군요. 중국이 하나로 보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순위파 시아파 대립이 종교적 대립도 있지만 인종적 문제도 있다. 그러면은 그 원래는 사우디는 이제 순위파 쪽인 거고 이란은 시아파 쪽인 거고 그럼 관계가 안 좋았던 거네요. 좋을 이유는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불편했다가 잠깐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사우디도 왕정이었고 이란도 팔레비 왕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사우디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6, 70년대는 오히려 지금보다 개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사우디랑 이란이 본격적으로 불편해졌냐면 60년대 70년대는 두 나라 다 왕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좀 왕정 그다음에 둘 다 친서방 기조 걸고 있고 지금처럼 두 나라 다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란에서 먼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감화를 받은 민병대 조직이 메카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메카 시저, 메카 대포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이 쇼크가 엄청나서 1979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시합하긴 하지만 저희 이란도 성공했다. 우리도 이런 지도자들 물어내고 타락한 친서방 개방주의 지도자들 몰아내고 우리도 신정국가 만들어보자라는 민병대 운동이 일어나서 메카를 포위를 해요. 그래서 이거 토벌하는 과정에서 몇백 명이 죽어요. 사람이 엄청 많이 죽어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차 싶었던 거죠. 야, 우리가 친서방 기조 걸으면서 너무나도 이거 친서방 기조 걸으면서 너무 많은 문물들 열어놨더니 이 보수주의 세력들이 우리한테 정말 싫어하는구나. 안 되겠다. 다시 걸어 잠궈. 그래서 1979년에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상업용 영화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그래서 1979년 이후로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순위파의 원리주의적 국가로 돌아서고 뭐 이란이 이슬람 혁명 가면서 시아파 원리주의 국가로 돌아섰으니까 그때부터 정말 이 두 나라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대리 전쟁도 많이 치렀어요. 그 대리 전쟁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후티 전쟁. 왜냐면 이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아파의 약간 예전에 왜 냉전 벌어질 때 소련이 전 세계에 공산주의 국가 다 지원했잖아요. 전쟁 나면은 비슷한 역할을 이란이 시아파 관련된 전쟁에 지원하는 후티 반군은 실제로 이란 뭐 군사 교관도 보내주고 이런 지원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순위파 시아파 분쟁이 일어난 데는 사우디랑 이란이 가서 항상 대리전을 치러 왔다. 그러면 이란이 미국을 싫어하는 거는 그 사우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뭐 작은 변수로는 그런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뭐 두 나라 일단은 이런 것들 이란은 국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반미적 기조가 명확했고요. 왜냐하면 레자 팔레비 그러니까 팔라비 왕조의 마지막 왕 끌어내면서부터 내건 9호가 반서방 반해세였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 요건 오늘 뭐 길게 한 얘기는 아닌데 이란도 막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란이 단일한 정치 세력이라기보다는 여기도 뭐 종교 지도자 따로 계시고 혁명 수비대라는 조직도 있고 또 국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따로 계시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근데 보수적 목소리 대변하는 게 보통 종교적 최고 지도자, 그 다음에 뭐 혁명 수비대라는 군대 조직, 이렇게 두 가지 조직 같은 게 되게 보수적이고 항상 이런 반미 어젠다 그리고 대외 강경 조직 아젠다를 리더하는 게 대강경 아젠다를 리더하는 게 이 두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그래서 이런 반미 성향이 심화되는 이유 중에 바로 이런 배경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란의 그 중동 국가 내에서의 경제력이나 국방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제력이 아직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잠재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영토 부국이고요. 그 다음에 석유 매장량도 많은데 많이 못 꺼냈었고 또 하나가 이 나라가 인구가 거의 9천만입니다. 추적지다 말하는데 8천만 전후로 많이 8천에서 9천만 요새 많이 보고 계시고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이게 정말 좋은 위치인지 불편한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왜 여기서 전 세계적인으로 우리가 이름 말고 페르시아 제국이 두 차례나 아케메네스조랑 수사니드 사산조 페르시아가 두 차례나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은 국토 자체도 광대하고 잠재력이 많은 국가다. 근데 이 잠재력이 대미 무역 경제 제재 때문에 눌려 있는 국가다. 이것만 이게 해제가 되면은 이란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봉쇄 이 세 가지 이슈를 해결하면은 이란이 경제 성장하기는 참 좋은 국가인데 다만 이 세 가지가 거의 매년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이번에도 경제 봉쇄 풀려고 하다가 뭐 이스라엘 하마스 이슈 때문에 다시 봉쇄가 다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이제 작가님께서 보실 때 이게 너무 얘기가 흥미롭고 사실 이제 중동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막 그동안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게 가깝다 보니까 미국은 원래 워낙 또 세계 패권 국가고 이런 쪽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중동 쪽은 사실 뭐 전쟁이 좀 벌어지기 전이나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많이 이렇게 그만큼의 주목은 받지 못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번에 이렇게 네옴시티라는 책도 써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기회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중동이.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동의 미래는 어떻게 좀 밝다고 보시나요? 뭐 중동의 미래를 얘기하기엔 제 지식이 너무 짧은 것 같고 그거는 아마 누가 와도 함부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중동이 악명 높잖아요. 전 세계 화약고라고 하면 보통 두 지역 꼽는데 하나가 발칸반도고 하나가 중동, 특히 이번에 문제된 레반트라든지 이스라엘 관련된 지역들 꼽는데 그런데 한국과 관련해서는 중동은 미래가 밝은 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20일인가요 오늘이? 20일. 네, 6일 전에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면서 너무 조용히 묻혀 넘어간 감이 없잖아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이 한국이랑 아랍에미레이트가 FTA 맺었어요. 그래요? 네, 웅달님도 뉴스 되게 열심히 쳐보시는데 그냥 슉 넘어갔지. 그래서 제가 이게 안타까운 게 이 FTA가 의미가 절대로 작은 FTA가 아니에요. 그럼요. FTA 무역 그 자유무역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FTA도 여러 급인데 CEPR이라고 되게 포괄적인 경제 협정인데 자 그러면 왜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아, 뭐 1인당 GDP는 높은데 저기가 한 5만에서 6만 되는 나라인데 뭐 그래봤자 뭐 우리가 또 엄청 높은데요. 인구가 1,000만 좀 넘어가는 어. 나라니까 그 파급 효과 제한적이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거의 법칙적으로 그런 게 우리나라에 지금 윤석열 정권 상대적으로 보수 정권이잖아요. 보수 정부만 들어서면 중동 외교 되게 강화해요. 중동에 특히 경제 외교. 그래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 중동 붐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중동 붐 있었고, 뭐 노태우 대통령 때도 뭐 비슷한 거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 때 리비아 대수로 공사했고, 그다음에 그렇구나. 이명박 대통령 때 2008년에 중동 가라는 기사 검색해보면 실제로 중동 수주 많이 해왔어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린 중동 리스크도 그때 제일 많이 터졌고 그 글로벌 금융위기 맞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 뭐라 그러면 이란 가라는 소리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신문 기자로 있었는데 이란 가서 한 달 체류하고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진보 정권 보면은 중친중 그다음에 친동남아 외교 많이 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전 정권 때 친남방 외교 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 보면은 지금 정말로 중동 외교에 힘을 정말 많이 기울이고 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감이나 뜬 소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방문이라고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그 직접 방문 횟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한국 아랍에미레이트랑 CPA랑 이게 무슨 관계냐라고 또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 입장에서 가장 수교 먼저 맺기 쉬운 나라예요. 왜냐면 중동 국가 중에 상법의 성문화 정도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성문화 정도가 높다는 거 이들의 체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헌법, 법률, 법치국가 시스템이 가장 잘 편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잘 도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국 교민이 제일 많은 데가 아랍에미레이트예요. 그래요. 중동에 교민이 2만 명에서 3만 명 계신데 한 1만 명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어요. 그렇구나. 의외로 사우디는 한 2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우리랑 어떻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최근에 좋은 소식이 계속 오가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 바라카 원전도 거기에 수주했고 계속해서 무기 같은 거 수출하는 이슈도 나오기 때문에 아쉽게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무산됐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정도의 그 아덱스 지금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무기 전시에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오시기로 했었어요 원래. 그래요. 네, 근데 최근에 무산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무산되면서 동시에 FTA는 체결했다. 뭐냐면 양국 간 모두 우리가 좀 더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한국 입장에서 FTA 맺어야 되는 게 수출 수입이 한국이 압도적으로 적자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요? 석유 때문에 아부다비 석유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거 진짜 근데 FTA 맺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기업은 또 수출 다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많은 비슷한 경제 구조 가진 국가들이 있어요. 카타르랑도 우리 석유 수입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사우디랑은 뭐 1년에 몇십조 원어치 석유 수입하고 있는데 자 그럼 카타르라든지 사우디 같은 데는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성문화라든지 종교적 원리주의 이슈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도적 불확실성 이런 걸 다 깨고 나가야 되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런 데들 해보기 전에 문화 비슷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의 파트너인 거죠. 이미 경제적으로 많이 교류도 해봤고 제도적인 이런 제도화도 잘 돼 있으니까 경제적 제도화 잘 돼 있으니까 아랍에미레이트랑 한번 맺어보고 해볼만 하다 싶으면은 사우디, 카타르라든지 더 나아가서 뭐 이집트 같은 데들 이집트는 뭐 약간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 차이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인구 1억이 넘는 소비대국이거든요 여기가. 이런 데를 확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 그래서 이번 FTA의 결과를 한번 지켜볼 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국가 중에 좀 덩치 큰 이슬람 국가랑 최초로 FTA 맺은 게 터키랑 FTA를 맺었어요. 이게 2012년이거든요. 10년 지났죠. 이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 성적표가 보니까 교역량이 한 60% 50에서 60% 늘어났더라. 양국 간에. 그러면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랑 해보고 교역량 증가하고 이런 무역 적자 기조 해소하는 거 이게 증명이 되면 사우디랑 해야지 카타르랑 해야지가 다음 수순으로 상당히 용이하게 가능하겠죠. 우리가 사우디랑 무역 수지 보시면 무시무시해 연 단위로 몇십조 원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사우디 석유를 줄여서 해소한다는 건 우리나라가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 FTA 통해서 우리가 경쟁하는 중국 상품, 일본 상품 아니면 유럽산 상품과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수출의 또 판로의 편의성 뚫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중동의 미래는 밝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 중동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중국발 경제허브 정쟁 통해서 이런 것들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건설사라든지 에너지 기업들 많이 데려가려고 할 텐데 거기서도 좀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풀어갈 수 있을지 기회는 많이 생길 거라 확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방산업과 관련해서 저 내일 놀러 가거든요. 저도 그 아덱스 그 무기 전시회. 근데 아덱스에 지금 중동적 바이어들 많이 들어와 계세요. 중동 국가들이 이번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면서 국방 전반적으로 강화할 계획이고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 많이 했거나 수출 타진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엔 이런 게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가장 낮은 단계 안보 동맹이거든요. 야,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무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군사 기술, 안보 전략의 그렇죠. 핵심체인데 예를 들어 미국 무기를 산다는 건 미국과 안보 동맹. 우리가 실제로 안보 동맹이라는 미국에서 무기 그렇죠. 계속 사주고 러시아 거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상 무기 산다는 거 우리 러시아랑 안보 동맹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이 실수요적 측면에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미국 무기 사고 싶은데 비싸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무기 함부로 안 판단 말이에요. 맞아요. F-22 뭐 이런 무기들, F-35 이런 무기들 뭐 가려가면서 팔고 F-35 이런 것들 가려서 팔고 F-22는 수출을 거의 안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F-35 같은 무기 가려 팔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사자니 미국 눈치 보이고 그래서 제3지대를 찾다 보니까 원래 이런 제3지대로 무기 많이 수출하던 국가들이 어디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많이 수혜를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무기가 신형 무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꾸준히 이걸 우리나라에 팔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아직 제조업 라인 잘 살아있고 또 이번에 포탄 같은 거 많이 우회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 지원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들 입장에선 좋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러시아, 미국, 중국은 눈치 보이고 여기 무기 사는 자체 군사 아무래도 외교가 개입되니까 한국은 이 정도로 첨예하진 않으면서 무기 신뢰 정도 어느 정도 검증했고 이미 몇 번 써보니까 쓸만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제 무기는 계속해서 유사시에도 우리가 제조업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기서 무기를 사서 수요를 채울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특히 중국과 미국의 또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무역 다변화 그런 것도 하나의 목표인데 동남아시아 뭐 인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야 중동도 진짜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네. 방산적인 측면에서도 짚어주신 부분들이 정말 설득력이 너무나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동의 큰 움직임을 이제 저희가 네옴시티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작가님, 시청자님들께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늘 참 재밌게 또 웅달님께서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중동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조금 걸리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너무 편견이 많아요. 한국 분들이 봤을 때. 그래서 막 이런 것들 막 다 테러리스트일 것 같고 다 막 원리주의적 이슬람 뭐 믿고 있을 것 같고 모두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편견들이 있는데 어쨌건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다. 그리고 이런 거 편견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직시 못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가 편견만큼이나 위험한 게 과도한 기대가 있어요. 자꾸 막 지금 저희가 요 책을 쓰면서 한번 진짜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 실체 없는 계약들이 너무 많이 공시가 나갔어요.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중동 같은 경우에 팩트 체크도 크로스 체크도 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편견 플러스 이 과도한 기대 때문에 그냥 소문이 돌아다니고 뭐 이럴 거다라는 소위 말하는 내피셜이 많이 돌아다니고 이 두 가지를 좀 걷어내고 또 하나가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필터를 거친 것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날카롭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부터 또 중동과 관련해서 좀 이런 편견을 꺼부시고 좀 팩트 중심으로 뭐 시사라든지 아니면 역사를 좀 전달하는 채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채널 같은 게 여기 제가 댓글로 남길 테니까 유튜브 채널. 네, 유튜브 채널입니다. 채널명이 뭐예요? 유 작가의 중동 아랍 이야기인데 네. 이거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기를 노력을 하고 많이 했는데 놀러와 주시면 감사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첫 댓글로 바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달님. 이것으로 너무 중요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태양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